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일단 소송이 바삐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경제라이브는 이 소식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쿠팡 본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국내 로펌이 미국에 가서 이 소송 진행한다고 해요. 그 미국 브랜치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네, 쿠팡 본사는 아시다시피 나스닥에 상장된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 회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는 한국 법인이 있는 거죠. 네. 이제 미국 법인이 한국에 이제 지분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이 사고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법정에서 의율 하는 소송은 당연히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네. 사실은 이제 행정청에서 내지 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제재는 뭐 두세 가지가 되는데 일단 행정청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과징금이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매출 기준으로 하면은 뭐 최대 뭐 3% 정도까지라고 해서 물론 나중에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최대 한 1조에서 1.2조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게 일단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네. 실제 나와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행정청이 내는 벌이거든요. 네. 근데 직접적인 이제 피해자분들께서 아니야 나는 이런 피해를 봤어라고 하는 쿠팡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배상 이 소송이 이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데 네. 국내 판례나 이런 것들을 비춰보면 입증 책임도 일단 피해자가 져야 되고요. 판례에 따라서 이제 받은 역대 이제 최대 규모라고 해봐야 다 몇십만 원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이 입은 어떤 피해를 보상하기는 좀 부족하다라고 일단 여론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단순히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 말고 회사가 잘못했을 경우에 벌을 준다는 의미로 피해자에게 징벌적 의미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더 주도록 되어 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미국으로 이제 아예 소송의 무대를 옮겨가자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이제 불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관련한 소송이 현재 제기되어 있는데 이미 국내 소송을 하고 있는 특정 법무법인 한두 군데가 이미 미국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네. 원고를 이제 동일하게 그러니까 국내 소송과 미국 소송을 동일하게 모은 상황이고요. 네. 심지어 이제 미국에 있는 로펌도 같이 하나요? 예, 미국에서 네. 그냥 현지에서 미국 거주자 중에서 쿠팡 피해자들이 있거든요. 아하. 예를 들어 한국 와서 쿠팡 아이디를 가지고 해서 딱 네. 다시 미국에 간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원고를 모집해서 직접 하겠다라고 해서 현재 소송의 무대가 미국으로 옮겨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더 많은 배상을 받기 위해서 미국 소송까지 같이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되는 하나는 일단 국내에서 없는 그리고 국내랑 좀 비교할 수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더 많은 배상을 받겠다라는 네. 거고 둘째는 국내에서의 이 피해자들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분들이 많이 화가 나신 화가 거죠. 났죠. 예, 네. 그런 부분이 일단 있겠고요. 법률적으로는 국내랑 조금은 입장이 다른데 국내에서는 이제 직접적인 피해가 일단 쟁점이 될 것 같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사실은 한국 법인을 가지고 있는 모회사 개념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상장사로서 소비자 정보를 제대로 했는지 또 한국 법인에 대한 경영이라든지 지주회사로서 모회사로서의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똑바로 했느냐 이런 부분까지 더해져서 아마 법률적으로 심사가 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지금 꽤 많은 사람들이 소송에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60만 명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법무법인들도 여러 곳이고요. 개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 100만 원까지도 얘기를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소송에 참여해야지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집단 소송? 예, 우리나라의 경우는 손해배상 이 소송에 원고로서 참여를 해야 배상을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이게 시작은 참 창대한데 끝으로 갈수록 이게 소송이 장기화가 되면은 원고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점차 그 배상액의 규모도 작아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네. 과거 판례를 보면. 네. 그러니까 이 한국 법인을 상대로만 국내 소송만 한다 그러면 당연히 쿠팡 한국 법인은 이제 이 소송전을 장기화 시켜서 끝까지 이제 많은 원고들이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것을 할 텐데 이번에 이제 이 모 회사가 이제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마침 그런 것이 이제 어떤 괘씸죄 성격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의 그 손해배상 제도는 원고 말고도 그 피해 대상이 되는 소비자들이 청구만 하면 그런 배상을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징벌적 그 과징금과 더불어서 이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어떤 천문학적인 규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개는 미국 회사들은 이런 소송전에 들어가면
미리 사전에 합의를 합니다. 소비자들과. 네. 거기까지 가지도 않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소송전을 이게 장기화할수록 기업 입장에서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이제 미국 소송과 한국 소송을 동시 진행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쿠팡의 모 회사와 이 한국 법인 둘 다에게는 큰 압박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오히려 미국을 압박을 하면서 그냥 우리 소비자들한테 오히려 한국 소비자들한테 얻을 수 있는 합의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는데 네. 그 자세한 법률적인 것들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쿠팡의 안일한 대응 때문에 사실 소비자, 피해자분들이 더 화가 나는 경향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사과문을 올렸는데 그 광고 문구까지 같이 올렸다고 해요. 이게 좀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네. 황당한 일인데요. 사실 사과 자체도 굉장히 늦었고요. 네. 그래서 진정성을 원래 의심받던 중이었습니다. 사건의 이 성격에 대해서도 처음부터는 노출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당국에서 시정하라는 표현 얘기를 바꿔서야 이제 한참 늦게 이제 유출로 성격을 바꾸고 그래서 그제서야 부랴부랴 이제 떠밀리듯이 사과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사과문을 이제 재전송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미지 화면에 저런 지금 식으로 나오고 있는 그렇습니다. 화면입니다. 네. 이게 사과문인 건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밑에 쿠팡이 추천하는 쿠팡 관련 혜택 같은 거 이렇게 나온 거군요. 맞습니다. 사과문을 링크하거나 카톡으로 이제 공유하게 되면은 네. 쿠팡 관련한 혜택과 특가라는 홍보성 문구가 따라붙도록 이제 설계가 네. 된 거예요. 그런 게 이게 도대체 사과냐, 사과를 빙자한 또 다른 홍보냐, 도대체 사과의 진정성은 있는 것이냐, 누가 이런 사과문을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었느냐라고 해서 또 다시 이제 소비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고 네. 나중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옮겨가면 늘 따라붙는 광고성 문구라서 뭐 기술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핑계는 대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분노한 소비자분들에게는 뭐 와닿지가 않는 얘기라고 해서 더없이 큰 이제 비판과 빈축을 네. 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쿠팡은 본사가 미국이고요. 사실 실질적인 총수는 김범석 의장입니다. 4년 전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때는 한강의 기적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후에 사고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뒤로 숨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비판이 거센 상황입니다.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쿠팡은 한국 기업입니까? 미국 기업입니까? 법률상 미국 기업이 투자한 한국법. 지난 7월 말에 저는 한미의원연맹 방미단 통해서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미국 기업의 활동을 한국 국회가 가로막고 있다. 어느 기업인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쿠팡이래요. 아, 쿠팡이 미국 기업이었구나. 김범석 의장은 그게 이야기 다 하던가요? 박대준 사장할게 그럼 나가서 총알바지 좀 하고 샌드백 좀 하고 오라 이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우스워요? 네, 김범석 의장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근데 17일에 지금 쿠팡 관련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과방위 회의에서 조금 전에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김범석 의장 증인 채택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번에 나올 수 있을까요? 과거에 이제 뭐 야간 근무자 사망 사고, 입점업체 수수료 갈등, 쿠팡이츠 노동 환경 그때마다 이제 국회에서 불렀지만 한 번도 나타난 적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부른다고 하면 만약에 나타난다고 하면 진짜 회사의 존립에 대한 어떤 이 위협을 이제 감지하고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하면 역시 굉장히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된다면 아마도 이제 쿠팡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 경영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좀 우려는 이제 듭니다. 그러면 나타나지 않으면은 쿠팡의 기업 어떤 신뢰도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만천하에 미국 그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도 알려져 있고 그동안의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보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하고 뭔가 한국 소비자들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쓰지 않는 이런 이 모습들이 모두 과연 이 경영을 지속할 수 있을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네. 이 부분은 꼭 네.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네. 미국 상장 법인이기 때문에 미국 법에 따라서 이제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여러 공시 자료를 이제 법률적으로 내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한국 사업, 한국 법인에 대해서 최종 운영 의사 결정자가 김범석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즉 미국 법인이 한국 법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 컨트롤하고 있다, 우리가 다 의사 결정하고 있다라고 미국 에다가 공시를 낸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권한과 지금 권리는 계속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책임질 일이 있으면은 난 한국법인과 관련해서 어떠한 직책도 맡고 있지 않다. 그리고 다 미국인이야. 라는 핑계로 지금 도망가고 있거든요. 권한과 권리를 누리려면 책임도 같이 져야 된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소비자와 우리 시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면은 국내법에 따른 여러 가지 책임, 특히 이제 국회에서의 청문 절차라든지 이런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책임지는 자세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엔 좀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사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처요. 세종에 있는데요. 이제 부산으로 이사를 합니다. 사실 어제부터 이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게 해양수산부 부처 이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삿짐들을 차량에 그러니까 짐을 싣고요. 지금 현재 보이는 그림은 세종이고요. PC와 서류 박스들을 넣고 실국별로 순차적으로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부산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5톤 트럭 기준으로 무려 250여 대가 동원된다고 해요. 네, 중앙부처가 가장 크게 아마 이사를 하고 또 가장 멀리 가는 이사다라고 해서 네. 이사 자체로도 사실은 좀 화제가 될 법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네. 차량 이동 거리만 세종에서 이제 부산 가는 거니까요. 284km 정도 되고요. 아마 그동안 중앙정부가 이사했던 거는 서울에서 세종까지가 이제 최장거리였는데 네. 이제 세종에서 부산이니까 기존의 최장거리가 두 배가 137km인데 넘네요. 2배 이상 이렇게 이사가 되는 네. 거니까 이사 자체로도 이제 재미있는데 관련한 비용이 이제 한 867억 정도의 일단 비용이 이제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서 사실 뭐 적지 않은 비용적으로도 금액이네요. 맞습니다. 네, 많은 금액이 투입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많은 금액을 들여서 이전을 하는데도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또 여러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단 임시청사가 들어서는 부산 동구는 활기가 넘친다고 해요. 뭐 상권도 들썩거리고요. 그럴 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옮겨가는 이제 직원의 숫자가 850명. 850명이었고 또 그 가족들도 상당수 네. 200여 가구 가까이 내려간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소비 시장 자체가 인근 지역에서는 커질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파급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정부 부처의 어떤 지방 이전이라는 것은 여러모로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 것 같고요.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어떤 이 기업들 또 기관들의 지방 이전을 이제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네. 우리나라는 워낙 이 수도권 서울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게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정부 부처와 기업들 또 심지어는 이제 대학들도 장기적으로는 지방 이전을 통해서 수도권 분산 이 장기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우리나라의 어떤 장기 성장을 위한 어떤 발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부산에는 해수부 이전에 맞춰서 관련 기업들, 큰 기업 두 곳도 지금 내려간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H라인, SK해운 이들 매출 기준으로 국내 7위, 10위 큰 기업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부처 이전의 어떤 시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해수부 부산 이전이 첫 단추가 잘 끼워진 게요. 단순히 네. 뭐 지방 살리기, 지역 살리기 또는 공기업 또는 중앙정부의 지역 분산 이런 개념으로 했을 때 우리가 예전에 지금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이제 그 직원 몇 명, 이렇게 본사만 넘어갔고 네네. 주말이면 또 올라가기도 네. 하고 해서 생각보다는 시너지가 많이 안 났던 이유가 뭐냐면 진짜로 그 지역에서의 이 기능적인 화학적 결합이 없는 상황에서 이식하듯이 우리가 사실은 좀 했던 감이 있었거든요. 이식하듯이요. 예. 네. 근데 지금 부산은 명실상부한 해운 또 수산 관련한 우리나라 그렇죠. 사실은 거기가 수도입니다. 네. 부산과 인천이 이제 대표적이죠. 네. 당연히 그쪽에 해양수산부가 원래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해수가 부산에 간다는 것은 이제 기능적으로도 화학적 시너지가 분명히 날 수 있는 단순히 중앙정부나 공기관의 이전뿐만 아니라 거기서 진짜 하는 일과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좋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증거가 이제 첫 번째로 나온 게 국내 7위와 10위에 해당하는 해운사의 본사의 부산 이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네. 시너지가 난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이 해운사들은 두 개 합쳐서 약 119척의 선박과 2,500명 정도의 일단 본사 직원들이 일단 있는 걸로 보이니까요. 두 기업이 보유한 선박이 119척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해수부 중앙 직원만 해도 중앙부처 직원만 해도 대략 800여 명이지만 가족까지 더했을 때 이제 네. 규모가 있다고 보지만 여기 이제 민간 관련한 기업들의 이제 직접 근무자들이 한 2,500명 되고 여기 또 가족까지 보태진다고 하면은 뭐 앞으로 뭐 추가적인 기업 이전까지 보태면 이번 해수부 이전으로 촉발된 직접적인 인구 이동만 해도 뭐 크게 보면 5,000명 이상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네. 기능적으로 해수부의 이전이 이제 바람직했고 산업적 지역 발전까지도 이제 시너지를 동시에 내고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살짝 시끄럽습니다. 네. 보니까 해수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어서 그런데 전재수 해수부 장관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론 이제 해수부 부산 이전은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전 장관 오기 전부터 사실은 이제 추진됐던 공약 사업이긴 합니다만은 마침 또 해수부 장관이 이제 부산의 유력 정치인이 이제 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전재수용 어떤 공약 또는 전재수 장관에게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차기 정치적 행보를 열어가는데 좀 도움이 되는 발판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만 뭐 그런 어떤 시선도 뭐 충분히 뭐 가능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본질적인 또 이제 사실은 해수부가 한번 이전되면 또 거의 영속적인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더 큰 이득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부산의 해양 수도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오늘 새벽 들어온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영화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K-팝 소재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캐대헌 아시죠? 이 두 개가 미국 대중문화상 골든 글로브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캐대헌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전 세계의 K-팝, K-컬처 보여준 애니메이션 아니었습니까? 결국 골든 글로브 노미네이트가 됐는데 이 골든 글로브상 작품 우수성을 인정하는 상이죠. 어떤 상이에요? 이 골든 글로브는 이제 아카데미상과 에미상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그런 시상 미국에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영화만을 이제 시상을 하고 에미 같은 경우는 TV만을 이제 시상하는 식인데 이제 네. 골든 글로브는 이 두 부문 다 시상을 하는 이 미국에서 이제 권위 있는 그 시상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네. 뭐 이제 물론 시상식의 이제 풍경도 좀 다르다고는 합니다. 이제 아카데미상 같은 경우는 이제 관중석이 있는 좀 엄숙한 분위기에서 시상을 진행하고 이 골든 글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원탁 테이블에 뭔가 식사하면서 파티 같은 분위기에서 시상식을 네. 진행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그런 이제 시상식 권위 있는 시상식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두 개의 작품이 이렇게 이제 너미네이트가 됐다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콘텐츠들이 그동안 이 뭐 기생충, 오징어 게임 이런 이제 콘텐츠들이 시상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 이제 대를 잇는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K-팝 헌터스 같은 경우는 뭔가 우리나라 콘텐츠, 우리나라와 관련된 콘텐츠에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기존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우리나라 감독이 만든 순수한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콘텐츠가 시상을 했다 그러면 이 캐대헌은 사실은 이제 한국계 그 캐나다 교포 감독님이 만드셨고 사실 제작진도 거의 사실상 그 북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만들어진 그런 이제 작품이 한국 어떤 문화 소재를 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휩쓸었다는 데서 좀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것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소프트 파워가 점차 영역이 확장이 되고 확대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주는 하나의 이정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캐대헌 인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데요. 어느 정도일까요? 캐대헌에서 나온 노래는요, 미국 선거 동료송으로도 개사가 됐고요. 또 영국 기사자기 수여식에서 왕실 악단이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말 미국, 뭐 영국 할 것도 정말 대단하네요. 화면만 보면. 우리 문화가 사실은 이제 외곽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제 본류의 한복판에 들어갔다라는 걸 우리가 그러네요. 명실상부하게 느낄 수가 뉴욕, 있습니다. 네, 한복판에.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 사실은 추수감사절인데요. 그 메인 행사에 캐대언의 더피 인형이 나왔고요. 네. 이제 그 이재 씨가 나머지 그 두 분과 함께 듀엣으로 메인 무대로 올라가면서 네. 전 세계에 지금 어마어마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 시장 관련한 선거송에 그 미국 그냥 일반 시민들이잖아요. 그걸 같이 부르면서 한국어도 같이 약간 섞여 있던데요. 맞습니다. 네. 선거송으로 개사될 정도면 뭐 말 다 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많은 대중들이 아는 노래를 픽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선거송으로 됐다라는 것은 이미 이 캐대언 노래가 저변에 깔렸다라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나 이제 세계적인 스타인 베컴이 이제 영국에서 이제 자귀를 받는 수여식에서 이 노래가 나오면서 또 이제 영국에서도 만만치 않는 인기가 있다라는 걸 또 우리가 보여줬고요. 영국 윈저성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치로도 증명이 되는데 네. 지금 구글에서 이제 올해 가장 많이 검색된 검색어를 봤는데요. 캐디언 관련 검색어가 2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영어권뿐만 아니라 전 네. 세계에서 이제 가장 많이 검색된 이게 캐디언이니까 그 인기는 뭐 이제 가히 어느 정도냐 더 이상 이론이 필요 없을 정도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이 캐대언의 기록적인 글로벌 흥행에 대한 보상으로 제작사가 소니 픽처스였거든요. 여기에다가 1,500만 달러, 219억 원의 보너스까지 줬다고 합니다. 우리도 좀 뭔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소프트 파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죠. 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가 넷플릭스라는 어떤 유통 채널을 통해서 인기를 얻는다 그러면 이런 이제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박찬욱 감독 영화 어쩔 수가 없다. 이 영화도 골든글로브 노미네이트 됐는데요. 배우 이병헌 씨가 보니까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디카프리오와 경쟁한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아까 네. 캐대언과 함께 이건 완전히 우리 영화죠. 예, 네. 박찬욱 감독이 어쩔 수가 없다가 이제 골든글로브에 노미네이트 됐는데 3개 부분 정도 일단 노미네이트가 된 것 같아요. 골든글로브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상을 탄 적이 2번 있습니다. 하나는 기생충 관련해서 외국 영화상을 기생충 탔고요. 있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오징어 게임에서 오징어 게임도. 네. 나무 조연상을 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병헌 씨의 이제 나무 주연상은 또 이제 또 급이 또 다르고요. 그동안 우리가 못 탔던 상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경쟁 상대가 또 만만치 않아요. 그렇네요. 조지 클루니도 있고 디카프리오도 있고 합니다만은 네. 뭐 세상 좀 조심스럽게 우리는 좀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이 한국 콘텐츠 위상, 해외 시상식에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 확인되는 걸 넘어서 어떤 경제적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수치로 잡히는 통계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네. 사실 이제 매년 발표되는 국가 경쟁력 순위라는 게 있고요. 또 이제 무형으로 잡히지 않는 각종 그 나라의 이미지 순위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차를 판다, 반도체를 판다, 뭘 판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제품 또 한국산이라는 브랜드가 갖는 어떤 신뢰감 이런 것들은 네.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기 저희 때문에 K 콘텐츠 낙수 효과라고 표현했네요. 맞습니다. 네, 네. 낙수 효과라는 것은 뭐 전방위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이제 캐대언 관련해서는 좀 고마운 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자본으로 만들어진 건 아닌데 우리나라 소재를 정확하게 다루면서 네. 오히려 전 세계에 K컬처의 이제 힘을 좀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 컬처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이제 낙수 효과가 경제적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로봇 이야기 한번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사실 요즘에 로봇주 관심 높은데요. 미국, 뭐 중국 할 것 없이 로봇에 대한 관심 높습니다. 최근 미국 현대미술 행사에 일론 머스크 얼굴을 한 로봇계가 등장을 해서 화제였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인데요. 교수님 이거 보셨어요? 근데 이게 기괴하다, 뭐 난해하다, 뭐 의견은 많았지만 한 대에 1억 없는 가격이었다고 해요. 근데 첫날 완판됐다고 합니다. 네, 저는 안 살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이런 로봇 또 얼굴까지 좀 이렇게 해서 뭐 여러 의견은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로봇에 대한 관심 자체가 많이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증시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 우리 패러다임을 바꿀 2가지 테마라고 하면 하나는 AI고 하나는 로봇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로봇 관련한 다양한 이 소재들이나 내용들이 경제, 뭐 산업 측면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방금 보여주신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이제 미술까지도 이제 현대 미술까지도 이제 네. 로봇이 직접적으로 침투하면서 로봇
걔가 이제 출연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왜 저런 기이한 작품을 만들었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네. 저기 로봇계 얼굴들이 다 일론 아는 머스크 사람이군요. 같은 네. 아마존 같은 네. 사실 소위 말하는 이제 AI 테크 산업들의 수장들이에요. 즉 그쪽에서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쪽 기술로 세상을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들이 보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걸 이제 풍자한다라는 의미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제 예술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로봇이 이렇게 침투했다 이런 네. 상징으로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방금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저것도 중국 로봇 기술인데요.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수술 상처를 정밀하게 봉합하는 이런 로봇 기술도 나왔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로봇 관련주들 관심도 높은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코스닥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매수세가 많이 이어지고 있고 많이 이제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코스닥 관련한 4대 테마 안에 로봇이 들어가면서 국내 이제 로봇 투자자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로봇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 이제 로봇 관련해서 테마를 타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로보티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지난해 말에 비해서는 거의 1000% 가까이 주가가 오르는 등 또 두산 로보틱스,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해서도 지금 거의 100% 이상 주가가 다 오르면서 로봇 관련한 기대감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중국, 뭐 로봇 산업 지금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산업 로봇 어느 정도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충분한 그런 이 로봇에 관한 혁신의 그 필요성이 절실할 겁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어떤 강성 노조라든지 또 이번에 또 통과된 어떤 노란 봉투법이라든지 이런 노동 인력에 대한 어떤 보호가 지나치게 크면 클수록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반대급부로 이런 노동 인력을 대체하는 로봇과 관련된 그런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현대그룹이나 삼성그룹은 예전부터 공장의 어떤 자동화라는 것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었고 그중에 한 꼭지가 AI고 다른 한 꼭지가 로봇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금융 이 주식 시장에서는 즉 AI와 관련된 이런 어떤 이 주식 투자가 많았었지만 앞으로 다음 테마는 이제 이 로봇으로 또 대체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험하지는 않나요? 좀 주의해야 될 점. 로봇은 사실 기대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아직은 좀 기대감이 더 큰 건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기도 해요. 이게 국내 피지컬 기업은. 월드에서 네. 어떤 혁신이 일어난다는 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 어떤 엔지니어링에서 이 대체되는 어떤 속도와 실제로 피지컬한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의 어떤 기술 대체라는 것은 느리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금융 시장에서의 어떤 투자라는 것은 항상 선행하고 빨리 가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거품론이 이룰 수 있고 급등했다가 또 급락할 수 있는 단기적인 움직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로봇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라이브입니다. 실시간 관심을 끄는 화제의 뉴스들 또 만나보시죠.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어제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면서 선택적으로 답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법정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화제가 됐습니다. 대수장에서 부정선거 의혹 관련 교육을 하려고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네, 이제 혼자 생각을 하고 허락을 받고 또 협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이가 그때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못했어요.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귀찮아서 증언 않겠다. 계엄 모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CCTV 영상도 어제 공개가 이렇게 됐는데요.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대답을 피했습니다. 증인이 머리에 무언가 덮어 씌우는 동작을 취하고 김용군도 손을 들어서 비슷한 동작을 보이는데요. 어떤 대화 중에 이런 동작이 나오는 것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혐의에 관해서 적극 해명을 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역시 이른 쪽 분량의 자필 메모가 주된 쟁점이 됐는데요. 계엄 준비 과정에서 쓴 게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별안간 이 사람들의 이름이 소환됐습니다. 차범근 씨는 손흥민 텔레비 보는데 손흥민이가 나와가지고 축구를 하길래 우리 때는 차범근이라는 선수가 참 잘해서 그래서 차범근이 써는 것이고 야인시대에 나오길래 김도환 써는 것이고 그 수첩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저 혼자 끄적인 거다. 수첩 자체의 의미를 축소한 건데요. 다만 수첩에는 현역 정치인들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도 기재가 돼 있었죠. 그러면 정치인은 왜 쓴 거냐는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첩 자체가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은 높은 것 같다. 지규현 부장판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노 전 사령관의 주장으로 공방이 된 게 하나 더 있었죠. 수사, 재판 조력자의 형 감면제도 특검 측의 플리 바게닝 시도가 있었다는 언급이었습니다. 특검 측에서 플리바게닝을 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면 양형을 감량해주겠다, 면제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받으셨나요? 참 지금까지 질문하신 변호사님 중에서 가장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네요. 증언을 그 부분을 참 하고 싶은데 증언해 주십시오. 저도 인간입니다. 저도 인간인데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증인에 대한 형을 감면해주겠다 내지는 공소 취소를 해주겠다 그런 제안이었던가요? 그 증언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특검 측이 도입 취지, 필요성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형량 감면을 조건으로 증언을 요구해서 흔들렸지만 응하진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조금 더 얘기해달라. 김계리 변호사 등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계속해서 노 전 사령관을 설득 내지는 추궁을 했고 이 과정에서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플리바게닝 기능은 엄연히 지난 9월 26일부터 개정 특검법에 포함돼서 시행 중인 제도죠. 다만 앞서 김계리 변호사의 말처럼 개정 전에 회유 시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됐습니다. 명백한 불법 수사라는 게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고요. 특검 측은 이 법 제도와 취지를 설명을 한 거다. 허위 진술 강요 등을 운운하는 것은 실체 왜곡과 공소 유지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분의 원로 배우가 우리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7, 80년대 로맨스 영화의 주인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윤일봉 배우가 어제 향년 9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47년 13살의 나이로 문화영화 철도 이야기로 데뷔해서 오랜 시간 작품 활동을 펼쳤는데요. 이후 오발탄, 맨발의 청춘, 별들의 고향, 내가 버린 여자 등 여러 작품에 출연하면서 스타 배우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1984년에는 대종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영화진흥공사 사장을 역임한 바 있죠. 배우 엄태웅 씨의 장인이자 유동근 씨의 매형인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부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겸 방송인, 그리고 그룹 EXID 한의의 연인이기도 하죠. 양재웅 씨가 운영하던 병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해당 지역 보건소가 석 달의 업무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 나온 폐업 절차 보도에 대해선 아직까지는 병원 측의 공식적인 확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5월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서 이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17일 만에 숨지는 일이 있었죠. 격리, 결박당한 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의혹에 양 씨를 포함한 의료진 7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한편 최근 조폭연루설에 휩싸인 방송인 조세호 씨는요.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했습니다. 유퀴즈 온 더 블록 1박 2일 두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인데요. 소속사는 본인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다만 오해를 풀고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대응은 더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조 씨가 경남 거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한 조폭과 호영호재하는 사이다. 그리고 금품과 선물도 받았다는 폭로가 있었죠. 여기에 대한 소속사의 법적 대응이 이미 예고됐던 바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 얘기입니다. 어제 저희 방송 직후 이 박나래 씨의 두 번째 공식 입장이 전해졌죠. 모든 게 불찰이라면서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전 매니저들과 오해를 풀었다. 하지만 별개로 이 법적인 부분들, 특히 주사이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부분이 또 하나의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는 이 의혹에 대해서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결국 이 주사이모라고 불리고 있는 이 A씨의 무자격자 여부일 텐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실관계들 종합해서 정리해 본다면 이 부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들이요.
박나래 씨가 이 주사 임무를 통해서 링겔 등의 의료 행위를 받았다라는 점을 폭로했죠. 그리고 이 주사 임무가 무자격자다라는 취지의 이제 폭로들이 나왔는데 그러자 이 주사 임무라 불리는 A 씨가요. 자신은 이 외국에 있는 의과대학 교수까지 역임했다면서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까지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즉각 이 의사단체에서는 이 해당 의과대학이 중국에 있는 이 100여 개가 넘는 이 의과대학 이름 중에는 없는 유령 대학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설사 외국에서 이 의료인에 대한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의사 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이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전 대한의사협회장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찰에 고발장까지 제출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의료계에서 문제시를 하고 있고 지금 정부 보건복지부에서도 수사 상황에 따라서 이제 행정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 만약에 이 의혹이 법적으로 사실로 밝혀진다면 처벌 수위는 이 해당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주사 임무가 예를 들어서 이 A 씨가 국내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라고 하면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외국에서 의사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일정 시험과 절차를 통과해야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자격으로 실제 링겔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의료법 위반을 넘어서서 이러한 박나래 씨에 대한 의료행위가 1, 2회성이 아니라 반복됐고 또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무자격자 불법 의료행위를 일삼았다고 하면 이것은 무자격자가 업으로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건범죄 단속법 제5조에 의해서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으로 가중처벌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처벌 시위가 대단히 높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무자격자에 대한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전 매니저가 폭로한 전 매니저와 이 해당 주사 임무 간의 문자 메시지를 보면 결국 대리 처방을 받아서 불법 약물을 지금 준 것도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 또 만약 그 해당 약물이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처벌도 함께 될 수 있는 상황. 이 모든 것이 유죄 판결이 난다라고 하면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대로 이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고 이 고발 당사자는 박나래 씨를 포함해서 관계자들의 공동정범 여부도 수사해달라고 촉구한 상태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는 박나래 씨 본인도 이제 수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무자격자 의료행위 관련해서는 박나래 씨는 이 해당 의료인이 나 의사 자격이 있는 줄 알았다라고 변소하지만 이 부분은 조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 자격이 있다면은 본인이 처방전을 발행하면 될 것이지 다른 사람의 처방전을 모아서 약물을 박나래 씨한테 줄 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행 의료법 위반상, 의료법상 이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시키는 행위, 이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고요. 또 그 해당 대리 처방받아서 받았던 약물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한다면 비근한 예로 유아인 씨 또한 왜 그 수면 그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 대리 처방받아서 받았던 부분으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예가 있죠. 이와 동일하게 처벌 선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 약사법 위반, 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은 박나래 씨 또한 피하기 어려운 수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 논란과 함께 사실 그간 관행처럼 불거져왔던 이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간에서는 이제 그 병원에 소속된 출장 간호사가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도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자격증은 괜찮은 부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광고가 굉장히 많고요. 어떤 인터넷 카페만 가보더라도 어떤 주사를 놔주겠다라는 광고들이 성행하고 있고 심지어는 내가 간호사 내지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으니까 문제없다라는 식으로 합법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호사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의해서 적법하게 의료행위 수행해야 되고요.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직접 지시에 따라서 제한된 처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의 지시는 현장에서 즉각 판단을 한 직접 지시여야 되기 때문에 의사는 병원에 있는데 간호사만 다른 장소에 가서 의료행위한다라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광고를 보시고 이러한 의료행위 받으실 경우에는 역시나 이러한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광고 부분에 대해서도 혼란이 없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상인이라면 아예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의료계에는 말을 하고 있는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조금 전에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고은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이어집니다. 자, 보신 대로 오늘은 찾아온 한파의 변화한 소비 패턴들 또 한파에 대비해서 저희가 짚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꿀팁들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이혜원 연구위원님 모셨고요.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도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춥습니다. 너무 추워요. 오늘 아침 출근길도 만만치가 않았는데 이미 지난주에 한파의 기습폭설이 찾아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겨울인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불편을 겪었는데 일단 뭐 스타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맞습니다. 정말 엄청난 폭설이 지난주에 내렸는데요. 예. 가수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SNS에 제설 작업이라는 제목으로 사진과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집 앞에 눈을 치우는 제설 작업에 동참을 한 건데요. 이 패딩 점퍼에 추리닝 바지를 입고 눈이 내려가는 와중에도 눈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도 제설 작업을 힘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치워도 눈이 계속 쌓여요. 눈 많이 오니까 안전 운전하세요. 라는 글귀를 올렸는데 이에 팬들은 솔선수범하는 모습 너무 멋지다. 잘하고 있다. 라고 후기 반응을 남겼습니다. 예. 방송인 김나영 씨 또한 제설 이런 폭설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SNS에 올린 바 있습니다. 방송인 김나영 씨는 최근에 가수 마이큐 씨와 재혼을 했는데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집에 못 들어갈 뻔했는데 미끄럼 방지 신발이랑 또 따뜻한 점퍼를 새 신랑 마이큐가 챙겨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라면서 사진과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폭설이 찾아오면서 갑자기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연예인들 또한 이런 폭설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이제 달콤한 신혼 이야기에 또 하다못해 이제는 제설까지 잘하는 임영웅 씨 이야기까지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찾아온 한파의 변화된 소비 패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 그간 좀 미뤄뒀던 난방 가전 제품들을 좀 많이 사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맞습니다.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요. 난방 가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예. 한 전자제품 브랜드에서는요. 팬히터 출고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3%,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팬히터면 이제 선풍기 모양으로 돌아가는 그거 이야기. 네, 맞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건데요. 또 다른 스테디셀러 히터가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36% 정도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출시 이후 누적 판매액이 26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해요. 뿐만 아니고 가습기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의 가열식 가습기 판매량은요. 전년 동기 대비 300% 뛰었습니다. 1월에서 11월까지 판매량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9%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보일러 업계에서는요. 난방 매트 중심으로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본 매트, 또 사계절 숙면 매트 등등 라인업이 확장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9월까지만 해도요. 기존의 온수 매트나 카본 매트 포함한 전체 숙면 매트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5%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기업들이요. 할인 행사, 또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매출 극대화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날이 추워지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이 난방용품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 한파에 따른 소비 패턴 변화, 패션 쪽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눈여겨볼 게 혹한기, 방한 신발 이런 게 있습니다. 네네. 패딩 형태로 된 부츠가 요즘 그렇게 인기라면서요? 그러니까요. 보통 우리가 패딩하면 몸에 입는 패딩을 생각을 할 텐데요. 이 도톰한 소재를 활용해서 신발로 신고 있는 게 바로 방한화라고 합니다. 네. 패딩 슈즈죠. 기습적인 폭설과 이런 본격적인 한파가 찾아오면서 이 패딩 슈즈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의류 브랜드에서는요, 11월 5주차에 전년 대비 428%의 이런 소비 증가 패턴이 나타났다라고 보고하기도 했는데요. 네. 또 패딩 슈즈 외에도 패딩과 관련된 슈즈, 부츠, 또 이제 슬립온도 이런 방한화로 예. 나타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런 신발도 그렇지만 매년 겨울마다 돌아오는 이 패딩 점퍼 제품들에 대한 수요도 여전한 상황인데 관련해서는 이제 가격의 양극화 이야기를 한번 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프리미엄 제품부터 이제 저가형 가성비 브랜드의 이제 몇만 원대 제품이 시장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패딩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화되고 예.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한 브랜드의 패딩은요, 5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또 국내의 가장 고가 브랜드도 작년까지는 99만 원이었는데 예. 올해 110만 원으로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자릿수가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패딩 가격 인상의 이유로 드는 것들이요. 고어텍스라고 하는 원단, 또 여러 가지 부자재들의 가격들이 상승했다는 것을 꼽고 있는데요. 네. 반면 SPA라고 하죠. 이 유통부터 제조까지 일괄적으로 하는 브랜드들은 오히려 이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패딩 제품들인데요. 예. 이러한 것들은 보통 10만 원 이하입니다. 한 SPA 브랜드는요. 작년과 같은 6만 9천 원에 패딩을 출시했고요. 네. 또 다른 SPA 브랜드도요. 6만 원대부터 12만 원대까지 구성하면서 오히려 작년보다 가격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고가는 500만 원 넘고 우와. 또 백화점은 열말 특수로 엄청나게 북적이고 있어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10만 원 이하 패딩을 내놓으면서 생존 경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같은 물가 충격 앞에서 예. 소비 여력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패딩 한 벌에 이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 뭐 이제 겨울 나는 게 참 다 돈이다라는 푸념이 그냥 허투루 들리지만은 않는 대목입니다. 날 추워지면서 난방비 소비도 급증하고 있죠. 더 못 참고 이제 보일러 트는 분들 많이 계신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도 그렇고 환율 때문에 난방비 부담이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예년보다 얼마나 좀 늘었을까요? 네, 난방비가 말 그대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8명이요. 난방비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네. 계세요. 그 이유는 이 도시가스 요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1메가줄당 22원으로 작년에 4년 전보다 예. 8원 정도 올랐는데요. 네. 전체 57%가 상승했습니다. 뛰어오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올해 1월 가구당 평균 도시가스 소비량이 약 3,940메가줄인데요. 그것을 가격을 계산을 해보면 네. 2021년 12월에는 56,040원. 이었는데요. 올해 12월에는 같은 소비량을 쓰더라도 88,000원 이상을 내야 됩니다. 예. 실제 납부할 때 붙는 부가가치세 등등을 고려하면요. 최종 부담액은 훨씬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 이유는 결국에는 원환율. 예. 네, 치솟기 때문입니다. 생활물가가 한층 불안해지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환율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은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네. 다른 여러 가지 요금들도 같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또 너무 추우니까 아예 안 틀 수는 없고 틀 때 좀 전략적으로 잘 틀어봐야겠다라고 고심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집중 난방이란 게 있더라고요. 이게 좀 어떤 개념일까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요. 거실, 서재, 작업 공간 등 사람이 오래 머무르는 공간에만 집중적으로 난방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일러를 틀어서 공기의 온도를 높이는 대신에요. 전기방석이나 발난로 예. 같은 이 개인 보온 장비를 보다 활용을 하는 거고요. 공간의 온도를 그래서 집중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최근에는요. 빠르게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소형 난방 가전들이 굉장히 높은 효율을 가지고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중요한 게요. 커튼이나 파티션이거든요. 공간의 구획을 나누면은 열 손실을 줄일 수 있어서 집중 난방의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집에서 옷을 조금 두툼하게 입고 계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보다 중요한 게 습도입니다. 예. 이 실내 습도를 높이면요. 적정 수준인 습도에서는 난방을 했을 때 그 효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훨씬 더 따뜻한 공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주변 기기들을 활용하셔서
난방을 하다 보면 무작정 추위를 견디기보다는 슬기롭고 지혜롭게 올 겨울을 따스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저희 집도 생각해 보면 아기 있는 방이나 주로 아니면 가끔씩 장모님, 손님 머무는 방 그런데 이제 온습도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그 외 공간은 지금 말씀하신 난방기구들을 활용하면서 좀 버티고 있는데 사실 전열기구 이런 난방 제품들은 겨울철에는 화재 위험, 과열 위험도 상당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난방용품 안전사고가 요즘 같은 평균 기온이 낮아지면 갑자기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가장 빈번한 난방용품 사고는요, 화재와 가열입니다. 전체의 49.2%, 절반을 차지할 정도예요. 이 과열이라는 게 주변 물건으로 불이 옮겨 붙고 또 사용자에게 화상을 입히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품목별로는요, 전기장판이나 전기요 관련 사고가 전체의 64% 이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러한 전기요나 전기장판을요, 라텍스 같은 매트릭스나 두꺼운 이불 위에 놓고 쓰시는데요. 이렇게 장기간 사용할 경우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또 온수매트 같은 경우는 제품 내부 불량 문제 많고요. 또 전기 히터 같은 경우는 열선이 손상되면서 불꽃이 튀어서 화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이러한 난방 제품 구매하실 때 KC 인증 제품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열이 잘 축적되는 라텍스나 두꺼운 이불과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요. 중요한 게 장기간 사용하실 때는 굉장히 금방 코드를 뽑는다거나 외출할 때는 신경을 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관하실 때 열선이나 전선이 꺾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합선 여부가 가장 중요할 테니까요. 자, 그리고 한파 대비해서 저희가 좀 이 시점에는 좀 챙겨볼 수 있는 정보들 한번 하나하나씩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전국 각 지자체에서 한파에 대응할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정리해가지고 어떤 게 있는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눈에 띄는 지자체 한파 대비책 몇 가지 보면요. 먼저 관악구는 내년 3월까지 한파 대비 목욕탕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분, 또 차상위 계층 중에서 난방시설이 미비한 주거가 취약하신 분들, 또 고립 위험이 있어서 한파에 특히 취약한 가구들입니다. 대상자는요, 한파특보가 발령한 당일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이용권을 수령할 수 있고요. 그 이용권으로 지정된 목욕탕 이용하시면 됩니다. 목욕탕 입장료, 찜질복, 수변이불 이런 기본료 이용료에 한해서 실비 지원을 해드리고요. 또 식음료나 부가 서비스는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또 영등포구에서는요, 온열의자 192개, 온기 텐트 27개를 기동하고요. 한파 쉼터 28개소를 개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버스 정류장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요, 온열의자 67개소를 추가 설치했다고 합니다. 특히 구청 본관 1층을 한파 쉼터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요,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비 방문 건강 관리에 나섭니다. 독거 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한파에 취약한 구민들이 대상입니다. 22개 동에 배치된 39명의 방문 간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건강을 살피고 또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위를 이제 사회적 재난으로 보는 그런 개념에서 한파에 더 취약할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시책들이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나와 있는 것들이 더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노인과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이제 지원하는 정부 에너지 바우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진아 아나운서가 짧게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상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그리고 소년, 소녀 가정, 중증 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등이 해당이 되고요.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 난방 중 이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이 된다든지 국민 행복카드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니까요. 복지로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파에 따른 소비 패턴 변화 그리고 저희가 한파에 대비해서 챙겨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꿀팁들 이야기해봤는데요.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혜원 트렌드코리아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